2024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굉장한 위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골라내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왜 2024년이 그렇게 위험한가? 혼란스러운 국내 경제 상황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여쭤보면서 개인들은 좀 어떤 신호를 조심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킹달러의 미래의 저자이시죠? 김정우 교수님 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마저도 정말 위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침체가 우리나라랑 교수님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수출이죠. 수출이 줄어드는 게 중국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중국의 경기 자체가 죽어서 네. 한국 제품의 수입이 줄어드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안 좋아져서 미국 동맹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한테 이런 물건은 팔지 마라.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현장에서는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월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죠. 맞아요. 하지만 영업부서에 계신다든가 CEO들이라든가 뭐 이분들은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만드는 거 모든 게 다 수출과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하는 사람, 또 뭐 CEO들, 뭐 이런 몇몇 사람들만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던 건데, 이제는 모두가 다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특히 젊은 분들은 완전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쟁 분위기가 아주 고조가 되고, 또 나라와 나라들 간에 갈라서는 일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축소가 되거든요. 네. 2024년은 더욱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나라들마다 다 시장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면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되는 나라가 뭐 몇 개 나라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스위스 뭐 이런 나라예요. 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분이 없는 거고, 네. 스위스는 산골짜기예요. 그런데 국민소득 8만 달러 뭐 이렇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소기업, 무슨 대기업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글로벌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그냥 글로벌이에요. 자기 내수, 수출 그런 구별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글로벌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이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좁아지는 글로벌 시장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워낙에 경제적으로 수출에 좀 의존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경제 회복이 중국이 더디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영향을 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좀 더 주체적으로 수출은 당연히 잘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좀 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비를 해서 제품이든 서비스든 좀 더 그렇죠. 주체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1998년에 외환 위기를 맞이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중국 비즈니스를 정말 잘한 거예요. 네. 중국에 수출하고 또 중국 것을 수입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을 갖게 됐던 것이죠. 보통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진국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까지 가서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중국도 지금 거기서 주저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1만 달러에서 외환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3만 달러로 그냥 갔거든요. 네. 루트가 뭐였냐면, 첫째가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정말 활용을 잘한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인들 자체가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8년 이전에는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면 점심 때 술을 많이 먹었어요. 반주가 꼭 있었던 꼭 있었어요. 그리고선 일을 하니 그게 무슨 일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술 먹는 분위기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퇴근, 정시 퇴근,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잠자고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는 거였고. 맞아요. 그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한국인들의 시장이 넓어지고 또 한국인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10,000에서 $30,000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또다시 그런 비슷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지금까지 일했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온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고 예. 진짜 주체가 돼서 좀 행동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셔야 생각이 들어요.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하고 같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 숫자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16대 4예요. 16대 4가 뭐냐면 Fortune Global 500, Fortune 500대 기업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 숫자가 16개예요. 네.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글로벌 500를 꼽으면 그 중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은 4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잘한 거예요. 16개가 들어갈 만큼. 네. 이건 일본하고 같아요. 4개는 뭐냐면 미래예요.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돈을 못 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 기업이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그냥 가면 해왔던 방식대로 가면 기업하고 같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개인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각성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건 자산 시장의 변화겠죠. 뭐 부동산, 주식, 투자들 그렇죠. 열심히 네. 하실 텐데 예. 또 어떤 변화를 또 준비해야 될까요? 굉장한 위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2024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골라내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지금 있는 거죠. 네. 그럼 왜 2024년이 그렇게 위험한가? 하나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세계 곳곳이 전쟁이에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어쩌면 베네수엘라가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주변에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데를 접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국민투표도 막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게 힘의 공백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전쟁의 가능성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죠. 또 하나는 2024년은 선거의 해예요. 세계 곳곳이 선거예요. 대만 선거 있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건 대형 폭탄입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아시아 지역 일대는 뭐 이건 완전히 판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떠날 수 있거든요, 여기를. 아, 내가 왜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대만이 뭐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접수할 수 있어요, 대만. 대만이 접수가 되면 일본이며 한국이며 필리핀이며 여기 이제 이거 우수수입니다. 보나마나.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안 해도 가서 중국한테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2024년은 정말 곳곳이 지뢰가 묻혀 있는 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금융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위험해지는 금융시장에서의 그 불확실성에 어떻게 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걸 들을까, 어느 자산을 사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정하셔야 되고,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전쟁 위험 또 정치적 위험 플러스 고려하셔야 되는 게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떠할 건가.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는 언제까지 저렇게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계속 매각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는 아시는데 자산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연준이. 그렇죠. 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빚을 사준 거예요. 채권들을. 그래서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사주고 회사가 발행한 채권도 사주고 그래서 다 그냥 돈을 갖다 준 거죠. 네. 그러면 그 회사에 또는 그 국채들이 연준의 창고에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쌓아놓는 게 양적 완화이고 그거를 파는 거를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양적 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시장금리는 저렇게 자꾸 움직이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그 채권들을 내다가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예. 계속 요동을 치고 그렇죠. 더 심하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자꾸 내다 팔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단순하게 금리만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시장 금리는 계속 또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플러스 연준이 주도하고 있는 그 금리의 움직임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네, 사실 2023년 연말에 뭔가 분위기가 내년에도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교수님 쭉 짚어주신 걸 보니까 정말 큰 폭탄이 네. 또 2024년에는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중국 얘기를 또 살짝 돌아보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용 불량자 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교수님? 예, 그동안 빚으로 쌓아온 만리장성이었는데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채 플러스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굉장히 커요. 그거는 부동산 개발업체하고 똑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개발 업체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들이 뭐 개발업자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부동산 개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게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똑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게 다 부채인 거죠. 그 중국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승진을 하려면 중앙 정부 즉 공산당으로부터 성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성과가 뭐냐? 그거는 지역 GDP 성장률인데 그걸 GRP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거 성장률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뭔가를 하면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뭔가를 지으면 되거든요.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주택 짓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도로 놓는 거, 고속철도, 비행장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네. 그걸 계속 지은 거죠. 부채로 그냥 지어 올린 거네요.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다 빚인 거예요. 단순 평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것이 한 20년 된 거고 특히 2008년 이후에 그게 심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게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아닌데 하는 시점이 된 거죠. 네. 이제 한 2017년 8년 이 무렵 되면서 네. 이건 아닌데 시진핑 주석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뒤늦게, 네. 예. 그리고 온통 곳곳마다 다 빈집이고 뭐 어떤 계산에 의하면 1억 3천만 채가 비었다 그러고 어떤 계산에 의하면 6,500만 채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6,500만 채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식 데이터는 아니고 그 1억 3천만 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 야간 위성 사진들을 쭉 관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거기 불 꺼진 데들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사는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꺼져 있는 데들 그거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체 주택의 한 20%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집들이 비어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건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리고 그게 엄청난 부채 위에 서 있다는 것도 지표로 다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집은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 부채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네. 전체 자산 중에 부채는 70% 이하인가? 그렇게 되고 또 원리금 상환 비율은 전체 뭐 얼마 중에 얼마고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빚을 줄이는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비구 위안이니 무슨 그 헝다그룹이니 다 이런 데들인 거예요. 제일 큰 데들. 그런데 그렇게 빚을 규제를 해놓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빚을 얻어서 확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못하게 된 거죠. 공사를 하다가 멈추게 되니까 이 주택들은 대부분 선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네. 공사가 멈췄잖아요. 네. 그러면 선분양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네.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의도 못하게 해. 그런데 이건 이제 데모라고 데모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도금, 잔금 납부 거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어지다 말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더 큰일 난 거죠.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거기다가 중도금 잔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더 대출을 안 해주죠. 오히려 이제 거둬 상환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GDP라고 하는 게 생산액이잖아요. 네. 중국의 그 생산액 중에 30%가 부동산과 관련이 돼 있어요. 뭐 한 25에서 30% 된다고 네. 해요. 그거는 집을 짓는 활동도 들어가고 관련된 무슨 뭐 가구라든가 뭐 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중국 사람들의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묶인 데다가 값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전쟁 분위기예요. 이게 또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아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중국 내부에서요? 중국 분위기가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스파이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주변 감시하라고 그러지. 뭐 온통 뭐 인민해방군 뭐 그런 거지. 대만 거기 핵심은 대만 문제예요. 언제 대만을 가서 점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중국이. 그러면 그건 전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건 중국 사람 전체가 다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중국인들도 원해요. 우리가 독도 문제를 바라보거나 또는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역사적인 대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네. 중국인들에게는 대만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대만을 접수해서 조국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만큼 큰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해도 누구도 반대를 안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다만 이겨야 된다는 예, 보장이 있어야 되는 네.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 자산이 쪼그라들어서 돈을 못 쓰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돈을 못 쓰고 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의 현 상황을 또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심상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중국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위기 속에서 결국은 우리 월급쟁이들은 내 재산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조언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좋은 집 한 채는 제일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는 저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구조가 이 좋은 집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집을 원하긴 하는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짓지는 못하게 해요. 이거 누가 못하게 하느냐? 시민단체들이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야, 부자들을 위한 집을 왜 공영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정서가 매우 강한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고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게 돼 있고 네. 심지어 이미 기존의 고가주택 지역인 강남에서도 재개발을 못하게 하잖아요. 잘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왜냐하면 부자들을 위해서 뭔가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구조가 해결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꺼내주신 부분을 네. 안 그래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일면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살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집, 주택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집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예. 이런 그런데 현상이- 그것만 공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급은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다 중저가 위주로만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 그건 값이 보나마나잖아요. 자꾸 거기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공급 못하게 막아놓고 네.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똘똘한 집 한 채 정도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만해야 된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저희는 항상 믿고 싶은 건 부동산은 그래도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믿고 싶은데 요즘의 현 상황 보면 막 하락장 심하죠. 뭐 부동산 주택 가격 떨어지는 것도 많죠. 이러니까 우상향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금리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2020년 3월 그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잠시 시장이 완전히 출렁하고 내려앉았다가 연준부터 돈을 마구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건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그랬고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했죠. 네. 그러면서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부분 나라에서 이거는 그 금융시장은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건 같이 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돈이 마구 풀리기 시작했죠. 금리가 그래서 거의 제로금리로 떨어지게 됐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서 회사채까지도 막 사들이는 그런 지경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다 뛰죠. 네. 주식 가격 뛰었죠. 암호화폐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부동산 가격 뛰었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뛰었어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얼마가 뛰었냐면 2020년 3월과 비교를 했을 때 한 2년 동안 올랐거든요. 네. 그게 얼마가 올랐냐면 평균적으로 한 30%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네. 그런데 2022년 5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4분의 1로 떨어지고 그랬죠. 4분의 1로 더 떨어졌죠. 부동산은 그때 얼마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떨어졌냐면 10%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매매 가격입니다. 네. 이건 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순전히. 전세 보증금도 똑같은 패턴을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은 월세예요. 그러니까 월세는 어떠냐? 계속 올라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택의 사용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까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월세를 보면 주택의 사용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계속 올라가요. 네. 그거는 한 번도 뒤로 돌아간 적이 없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하면 소위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월세를 그러니까 덩어리 가치로 만드는 거기에 매개체가 바로 이자 금리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매매값도 떨어지고 전세 보증금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치로 인해서 이 그래프가 출렁였던 것이 아니다라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 매매 가격조차도 사실은 고점보다 한 10% 떨어졌지만 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즉 돈이 원래 상태의 돈 상태로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높아요. 여전히.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우상향 그래프는 당연히 현재에도 계속 존재한다. 저는 네. 존재한다고 보고 특히 똘똘한 한 채는 그러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저도 노인이지만 이제 시골에 빈집들도 많아지고 네. 시골의 집값들은 일본과 같은 과정을 그렇죠.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렇지 않고 도시의 똘똘한 한 채는 뭐 저는 한 20년 갈 거라고 보는데 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자기가 살 집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마련해 놓는 게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금융자산을 좀 가지고 계시려면 여전히 달러다. 달러를 대체할 만한 자산이 없다. 왜냐하면 그걸 대체할 정도의 자산이라고 하면 중국 위안화인데 네. 중국 위안화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돈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산당이 중국 돈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수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기축 통화가 되면 그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나라만이 그 돈만이 기축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금융자산으로는 달러를 조금 계속해서 그래도 모아놓는 것이 괜찮은 투자라고 저는 볼수 그럴 있을까요? 거라고 보고 엔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엔화 국채는 안전자산인데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부도를 낼 이유가 없고 그쵸. 일본 국민이 또 부도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령 정부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금 모으기 뭐 이런 거 했듯이 네. 그래서 일본 엔화도 안전자산인데 네. 이게 그 제로금리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네. 저는 올해 말쯤 되면 제로금리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끝내요. 저 어떻게 언제까지 저렇게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져가려고 하지? 그래서 엔화를 사놨었는데 그런데 뭐 언젠가는 저는 한 2% 3% 금리까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네, 장기적인 예. 관점에서. 어차피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융상품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아침부터 그거 들여다보고 마음이 앉았고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네. 그냥 사놨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안 그래도 부침이 많은 또 시장 상황의 흐름상 좀 안전자산 쪽에 투자를 해두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묻어두고 네. 그냥 잊어버리고 본업에 충실하셔야지. 저는 한번 사놓으면 그걸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2013년에 네. 10만 원어치를 샀어요. 네. 이게 뭔가 하고 사봤어요, 비트코인을. 그러고서 몇 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많이 올라갔대. 그래서 네. 보니까 그게 한 500만 원이 됐더라고요. 10만 원이.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죠. 네.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게 되셨는데 안정적인 자산에 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침이 많은 시국을 좀 이겨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위험 자산을 투자를 하시면 본업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자꾸 정신이 팔려서. 네. 네. 자, 그럼 교수님께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상황과 또 세계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월급쟁이들이 좀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전에도 월급쟁이들은 젊을 때는 주택을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집값이 양극화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요즘이 제일 심해요. 제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집 전세도 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90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네. 주택시장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우리나라 88년에 올림픽도 하고 뭐 3조 호황이고 뭐 그러면서 한국이 승천하던 당시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집은 부족하지.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고 강남 위주로 많이 뛰었고 그랬었는데 90년에 강남 집값이 한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였느냐? 그게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입주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신도시라고 하는 게 창원 신도시, 안산 신도시 뭐 이런 공업단지 신도시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은 짓지 못하게 하는 주의였습니다. 왜냐면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일해서 돈 벌어야지 넓은 집에 살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그 당시의 그래서 시대 분위기는 예, 네. 별장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네. 막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쉽죠, 집 사고 싶죠. 그래서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걸 잡는 게 바로 노태우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200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고 그것의 핵심은 주거 전용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네. 그건 혁명적인 변화였던 거죠. 저희가 아는 신도시 개념이 이제 그때 등장을 하게 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분당 신도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도시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어플라이를 했고 네. 거기에 당첨이 많이 됐고 실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 강남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 분위기가 한 10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주택가격 양극화 그런 게 별로 없죠. 왜냐하면 비싼 데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더 비싼 집이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심해졌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급에 있어서 서민주거 위주의 공급. 그러니까 수요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아주 강해지고요. 또 공급은 똘똘한 한 채를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서민주거만 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서민주거 공급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럼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건 왜 생겼냐면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자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다가 나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세입 받을 집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제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정책이 굉장히 강했고 이게 그러니까 진보 정부일 때가 이게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을 자기 포트폴리오의 한 80%는 정도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건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여러 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을 갖기는 가져야 되는데 내 모든 영끌을 해서라도 가장 비싼 거를 사는 거예요. 그게 똘똘한 한처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결과는 양극화가. 그렇죠. 공급은 안 하는데 수요는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혼한 사람들의 주택입니다. 또 다른 주택이 있어요. 그 보통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1인 가구들, 청년 가구들. 네. 자,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800만 가구 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는 늘어나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나가서 혼자 살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 1인 가구들은 큰 집을 보유하려고 하지 결혼을 전제로 한 걸 보유하려고 하지 조그만 오피스텔 10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 뭐 또는 원룸 이런 걸 보유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보유는 안 하고 살기는 해야 되는데 그 집을 누가 공급을 하느냐? 그게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주택자라고 하면 흔히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런 다주택자는 정말 몇 명 없어요. 네. 다주택자의 대부분은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를 하니까 종부세든 뭐 이런 거든 다주택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팔아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플러스 거기에 정책이 또 가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의 80% 이상은 청년주택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한 2억 미만 뭐 이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1인 가구들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숫자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왜? 그걸 하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몇 천만 원씩 세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고 또 다세대 주택 같은 빌라 같은 걸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근린 생활시설로 전환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값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도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런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깡통 전세가. 네. 이 다세대 원룸 이런 게 집중돼 있는 데들이에요. 다. 네, 맞아요. 강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교수님께서 정말 90년대부터 되돌아봤을 때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사회 구조와 맞물려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세금 정책,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이나 똘똘한 한 채라고는 하지만 그에 맞는 공급은 아니었다는 거. 그것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2억이 안 되는 것들, 뭐 1억 8천짜리, 1억 5천짜리 매매 가격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 데들은요,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한 30%씩 비싸고 그런 데들 많아요. 네.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전세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가 늘어나죠. 그렇죠. 월세로 차라리 들어가게 되는. 예. 그러면 이러다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매매 가격도 당연히 비싸지죠. 왜냐하면 그런 집은 보유를 할 때 또는 매입을 할 때 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또는 돈을 받으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어떠냐면 갖고 있으면 손해인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높아지더라도 그게 매매 수요의 증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 여기에 대해서 저 교수님 채널에서 그래프 보여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제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 시내 최저가 주택들 하고 최고가 주택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2015년에는 그 전세가 비율이 최저가 아파트나 최고가 아파트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한 50%, 60% 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의 실거래가를 보면 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전세가 비율이 한 40% 밑으로 떨어지고요. 오히려. 예. 네. 최저가 주택들은 130% 막 이렇게 돼요. 아니 7년 만에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요. 일부러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나? 할 정도로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단적인 예인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지금도 네. 여기 그냥 부동산에 문의만 해보셔도 알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상황상은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게 될 거고, 그러면 반대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 역대 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마음은 막차라도 조금 올라타자는 그런 심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걸까요? 그럼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내가 최소한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은 살 집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맞아요. 예, 누구나 네. 가진 생각일 것 같고 또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누가 그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도 똘똘한 내 집 한 채는 적합한 투자라고 생각하신다고. 그거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뭐냐? 그때도 여전히 자기 집. 내 집.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교수님,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묻어나요.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양극화는 사실 저희 같은 뭐 일반적인 월급쟁이들한테는 바라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더 집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예, 아니 비싼 집이 더욱더 비싸지는 거는 정말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네. 원인이 네.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그냥 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맞는 걸 해야 돼요. 네. 좋은 집이 갖고 싶으면 좋은 집들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거를 못하게 하면 값은 더욱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항상 채널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희 월브TV에도 나와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굉장히 청년들은 그래요. 정말 이 내 집 마련이 정말 중요한 이슈고 네. 앞으로 내 인생에 꼭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그런 느낌마저 그렇죠. 들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예. 거기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수님? 아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 정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꼬이고 네.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서 이거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국민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뜻대로 하는 거, 대중의 뜻대로 가는 건데 대중이 경제 원리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점점 더 꼬이게 돼요. 그렇죠. 괜히 잔소리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잔소리가 아니죠. 도움이 되는 잔소리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투자에 노심초사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투자는 하셔야 되지만 딱 결단을 내려서 사두셨으면 그냥 웬만하면 잊고 계셔야 되고 본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본업은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자 글로벌하게 바뀌는 거. 예, 그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글로벌 뉴스를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보시기를 권하고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예, 많이 어려운데 근데 그건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극복을 해야 되고 페이스북이든 그 SNS도 영어로 조금씩 해보시고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정말 넓은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네. 그걸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쓴다고 봅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네. 그건 뭐 영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한국 것이라서 좋아하는 거죠.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에 뭐 뉴스 커뮤니티 어딜 보더라도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또 침체 위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경기 침체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다가온 거고 새해에는 또 어느 정도로 심각해지는 건지 교수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네. 그 원리금 상환 액수들이 늘어나서 네. 그게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나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중국하고도 벽이 생기고 러시아하고도 벽이 생기고 그러면서 별로 같이 장사를 할 필요가 없던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고 필리핀하고도 가야 되고 베트남하고도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그 시장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업 전체로 보면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한 중간에 들어와 있네요. 침체와 위기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예, 앞쪽 것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금융위기를 겪는다든가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즘에 그 가계부채 이야기들이 많은데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부동산 위기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기 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항상 나오는 문제죠. 예. 예.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기에 중국의 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그냥 확 주저앉는 위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무게라고 하는 것도 네. 그렇게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그렇게 망하는 위기는 아니다 이게. 네.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 액수가 커지니까 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 경제가 위축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갑자기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건 어떤 때이냐면 대규모 부도가 나고 은행이 부실 대출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은행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대규모 큰 사건들이 터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GDP의 100%, 가계 부채가 GDP 100%, 기업 부채가 GDP의 120%, 국가 부채가 GDP의 50% 해서 합치면 27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 은행과 금융시장이 지금 나누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빚을.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어디냐? 기업 부채예요. 가계보다는 기업 예, 부채. 가계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계 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웬만큼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은행이 망한다든가 이런 염려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못 갚을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계부채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자금 대출의 그 주택금융공사 데이터를 보면 한 80% 정도가 2억 미만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있는 주택이 뭐냐? 깡통 전세들이에요. 거기에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가주택. 예, 그렇죠. 네. 1인 가구들. 네, 1인 그게 가구. 청년 가구인 거죠. 그게 오히려 정책의 중점이었고 그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아니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위험 가능성이 좀 있는 저가주택이나 1인 네.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계부채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다른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네. 은행들이 가계대출이라고 하는 걸 뭐 정부가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이 자기들 장사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이 왜 기업 부채가 아니고 가계 부채를 늘렸느냐? 가계 부채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업 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봐요. 특히 기업 중에서도 좀비 기업들 지금 꽤 많아졌어요. 그걸 네. 그동안 정리를 안 해서 그런 부채가 위험한 거죠.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좀비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데요.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가게 하는 예, 건가요? 그래도 계속 봐주라고 그러고 네. 특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상환 못 받게 했어요. 계속 연장해 주라고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못 갚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지만 네. 지금도 어쩌면 저거 상환 받아야 되는데 회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고 네. 그러면서 그런 부채들도 많이 늘어난 거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가계부채 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뉴스 나오고 요즘 이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자를 부담을 못해서 경매로 집을 내놓는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도권 경매 매물 뭐 2배 넘게 늘었다. 빚 못 갚는 영끌족들이 막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예. 정말 뭐 가계부채가 심각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최악의 경우가 기사화된 것이지 사실 가계부채라는 것이 이렇게 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막 심각하고 일반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저 경매로 나오는 것들 중에 아마 가장 큰 비중은 다세대나 빌라나 그런 것들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저가 주택. 예, 그럼 팔리지가 않으니까 처분을 하려면 그거는 경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러면 교수님, 예. 이게 그 주택 가격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염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네. 주택 가격이 2022년 고점에 비해서 한 10%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그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네. LTV 비율, 그러니까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담보가치 비율이 40에서 한 60? 그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큼 떨어져도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흔히 뭐 거품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지금 가격이 주택 네. 가격에 거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나라는요. 네. 거품이 낀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거품이 많은 나라가 예를 들어 그 중국이 거품이 많았던 것이고 그쵸, 네. 90년대에 일본이 거품이 있었고 스웨덴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가 거품이 좀 심했고 또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거품이 있었고 그랬던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택 가격이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매매 가격과 임대료 사이의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렇죠. 그런 척도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네.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벗어난다. 이게 한 50% 정도 전세 보증금이다가 이게 매매 가격이 거기서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거품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가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상황인 거고 네. 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한 40% 정도는 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실수요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인 전세가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거품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거품이 없다는 걸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한번 보자. 전세와 매매 가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가격 시리즈가 그 KB 국민은행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네. 그게 86년부터 있던가 그래요. 그 데이터를 쭉 보면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에는 거품이라는 게 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암호화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폐가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물 시장에서는 예, 그걸 전혀- 가지고 뭐 커피를 사 먹습니까? 뭐 처음에는 좀 하다가 네. 이젠 아예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도대체 뭐야? 그냥 남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산 거고 내가 사니까 남들이 또 값이 오를까 봐 또 사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거품의 생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의 근본적인 가치 또는 뭐 사용 가치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매매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 대출 이자가 네.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대출 금리가 내년 더 오를까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좀 구분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전 세계 그 글로벌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국내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금리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는 국내의 여건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내려앉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금융시장, 특히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또 채권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준은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펴니다.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 2%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걸 따지는 거죠. 2%보다 낮으면 2%로 만들려고 해요. 2%보다 물가가 낮으면 2%로 올리려고 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튼 2%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물가가 지금 한 3% 미국이 그 정도까지 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잡힌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들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연준 파월 의장은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와 더불어서 고용 상황이죠. 고용 상황. 네, 얼마나 고용 시장이 좋으냐. 그래서 대개는 실업률로 하면 한 4% 정도 요것을 완전 고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은 4% 밑이에요.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은데 그런데 고용이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좀 보인대요. 그래서 물가는 잡히는 것 같고 네. 고용은 너무 좋은 상황은 아닌 쪽으로 가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고금리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5.5%는 너무 높은 거고, 뭐 2024년에는 뭐 반드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자산이 비트코인인 거죠, 현재. 먼저. 네. 그렇게 베팅을 한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뭐 베팅을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잡고 싶어하는 두 가지 물가와 고용률에 대해서 예. 상황이 어쨌든 그렇죠. 원하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을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뭐 더 오르지는 않는 상황으로 네. 24년은 예측이 된다라고 교수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네. 결국은 이제 월급쟁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교수님, 그럼 24년에 저 부동산 저 투자하고 있는 주식 요거 시장 상황 조금 어떤 방향 어떤 흐름으로 좀 간다고 보면 될까요? 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네.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의 패턴만 말씀을 드리면 네. 금리가 낮아지면 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는 암호화폐입니다. 선행지표를 보면 네, 되겠네요. 금리가 높아지면 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암호화폐예요. 주식은 금리뿐만이 아니고 네. 실물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실물 경제가 수출 시장 상황도 아주 안 좋고 수입 시장도 중국의 예를 들어 히토류라든가 요소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또 이 지정학적인 위험도 굉장히 크죠.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네. 삼성그룹이 그 주한 미국 대사를 했던 성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 그 사람을 고용을 한다면서요? 예, 그 사람을 최고위직으로 고용을 한대요. 네. 그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겁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느 나라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가서 물건을 잘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투자했다가 잘못하면 무슨 전쟁에 어디 가서 걸려가지고 큰 코를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은 네. 글쎄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그러네요. 없습니다. 실물 실물경. 부분이. 네.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야말로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네. 이 암호화폐가 전쟁이 많아질수록 암호화폐 수요가 커집니다.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뭔가 불안해지면 암호화폐 수요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그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쟁 난 그 나라에서는 암호화폐가 화폐로 쓰이게 됩니다. 아 실제로요? 예, 실제로 거래에 쓰이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은행이 작동을 안 하거든. 그래서 실물 거래 수요들이 생겨나요. 그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네.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역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아지면 실제로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 쓰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은 그 부동산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네.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내수다. 국내 상황인데 딱 하나 금리의 영향만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네. 금리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은 부동산이야말로 그렇죠. 조금 별로 더- 나빠질 네.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은 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갈 건가. 지금도 보면 종부세의 부담이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율을 크게 바꾼 것은 아닌데 과표를 줄임으로 인해서 네. 종부세 과세 대상도 줄었고 과세 금액도 줄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큰 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총선에서 누가 이길까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이게 정말 바뀔까? 만약에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그 우세한 정당 다수당이 된다면 바뀔 게 없고 네. 국민의힘 쪽이 다수당이 된다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속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값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죠. 매매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정책의 영향을 또 네.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연말에 교수님을 모시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와 인사이트를 나눠주셔가지고 내년에 불안한 시장이지만 뭔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해에 우리 월브TV 시청자분들 좀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정말 격변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고 대만도 선거가 있고 미국도 선거가 있고 미국 선거는 정말 거의 핵폭탄급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한 회사 안에서 열심히 근무한다고 해서 내 앞날이 보장되는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회사들의 운명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세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생각도 좀 글로벌한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 나의 진로를 생각할 때도 그걸 반드시 저는 고려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성공의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킹달러의 미래의 또 저자이시자 또 우리 김정은 TV 또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파도에 올라타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우리가 희망차게 연말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3주 만에 서울 방 3개 화장실 하나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4억대로. 아 이거는 제가 갚아야 돼요. 너나이님한테 갚아야 돼. 만나게 해주세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아파트가 4억인데 나 저걸 어떻게 사지? 저 돈을 언제 모아서 사지? 대출을 받는다? 말도 안 돼. 내 인생에 빚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깨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나쁘지 않는 삶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타고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부자를 만난 적이 없던 거죠. 근데 그 어른들이 부자가 되는 커리큘럼을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이거야 라는 걸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대로만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네? 그게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나 진짜 100억 자산가 되겠다. 전 내 집 마련 기초반을 치열하게 사는데 내 집 없으신 분들한테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